남편이 마이크를 잡았어요. 조명이 쏟아지는 연회장 중앙에서 남편은 웃으며 말했어요. 목소리가 흥분으로 들떠 있었죠. 옆에는 송미래가 서 있었어요. 연보라색 드레스를 입고 샴페인 잔을 손에 쥔 채로요. 테이블마다 꽃장식이 놓여 있었어요. 벽면 스크린에는 새 회사 로고가 크게 떠 있었죠. 차앤송 디자인 컨설팅 창립 기념식이라는 문구가 그 아래 적혀 있었어요. 시아버지는 맨 앞줄에 앉아 박수를 치고 있었어요. 정장 차림이었죠. 가슴에 명함 케이스가 보였어요. 내가 만들어준 명함이었어요. 차병철 명예고문, 박지은 건축설계사무소라고 적힌 명함이요. 거래처 대표들이 연단 쪽으로 몰려갔어요. 악수를 나누고 카메라를 향해 포즈를 취했죠. 누군가 단체 채팅방에 사진을 올리기 시작했어요. 연속으로요. 나는 사무실 책상에 앉아 그 사진들을 하나하나 열어봤어요. 표정에 아무 변화가 없었어요. 댓글을 달지 않았어요. 방을 나가지도 않았어요. 그냥 화면을 끄고 책상 위에 놓인 서류 한 장을 집어들었죠. 법무팀이 오전에 올려놓고 간 서류였어요. 나는 그 서류를 한 번 더 읽었어요. 이미 10번은 읽은 내용이었지만요. 그날 아침 나는 이혼 합의서에 서명했어요. 오전 11시였어요. 법무법인 상담실은 창이 넓었고 햇살이 테이블 위로 길게 뻗어 있었죠. 남편은 맞은편에 앉아 있었어요. 정장을 빼입고 머리까지 단정하게 빗어 넘긴 상태였어요. 어디 중요한 자리에 가는 사람 같았어요. 실제로 그랬겠지만요. 합의서는 두꺼웠어요. 재산 분할, 위자료 조항, 부동산 명의 이전 일정. 변호사가 항목마다 설명을 했어요. 나는 조용히 들었죠. 남편은 중간에 한번 시계를 봤어요. 내가 그 시선을 눈치챘다는 걸 그는 몰랐어요. 서명란에 도장을 찍으면서 나는 딱 한 가지 생각을 했어요. 12시간 전에 내가 설정해둔 타이머가 지금쯤 작동하고 있겠구나 하고요. 우리가 처음 만난 건 내가 31살 때였어요. 남편은 인테리어 컨설팅 일을 하고 있었고 우리 회사 프로젝트 미팅에서 소개를 받았죠. 그때 나는 이미 설계사무소 지분 60%를 가진 공동대표였어요. 창업한 지 5년째였고 직원이 12명으로 늘어나던 시절이었죠. 남편은 성실해 보였어요. 말이 많지 않았고 들을 때 눈을 잘 맞췄어요. 연애는 2년이었어요. 결혼식 날 시아버지는 내 손을 잡고 말했어요. 우리 애가 복 받은 거야. 잘 부탁해요. 그 말이 진심이라고 생각했어요. 한동안은요. 결혼하고 2달이 지났을 무렵이었어요. 남편이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어요. 시아버지 얘기였죠. 은퇴하신 지 오래됐고 소일거리가 없어 힘들어하신다는 내용이었어요. 나는 그때 딱히 거절할 이유를 찾지 못했어요. 우리 회사에 비상근 명예 고문직을 하나 만들었어요. 월 200만 원 고문료에 명함 한 박스, 그리고 외부 행사 때 동행할 수 있는 자격이었어요. 실제 업무는 없었어요. 그냥 이름 하나를 빌려드리는 거였죠. 시아버지는 좋아하셨어요. 명함을 여기저기 돌리셨어요. 건설사 모임이나 동창회 같은 데서 박지은 건축의 고문이라고 소개하고 다니셨죠. 처음엔 그 정도로 생각했어요.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달라졌어요. 남편이 독립해서 컨설팅 사무실을 열겠다고 했을 때였어요. 결혼 3년 차였죠. 나는 말렸어요. 지금 안정적인데 굳이 리스크를 질 필요가 있겠느냐고요. 남편은 웃으며 말했어요. 걱정 말라고. 아버지가 인맥을 연결해 줄 거라고요. 그게 시작이었어요. 시아버지는 우리 회사 거래처 모임에 남편을 데리고 다니기 시작했어요. 소개할 때 꼭 이렇게 말했어요. 박지연 대표 남편입니다. 내 이름을 앞에 세우고 남편을 그 뒤에 붙였어요. 사람들은 자연스럽게 남편도 업계 관계자로 받아들였죠. 나는 한 번도 그 자리를 공식적으로 허락한 적이 없었어요. 하지만 막지도 않았어요. 막을 이유를 찾지 못했거든요. 그때는요. 이상하다고 느낀 건 작년 봄이었어요. 거래처 대표 한 분이 내게 전화를 했어요. 어색한 목소리로요. 차 실장이 제안한 프로젝트 건으로 우리 회사와 공식 계약을 해도 되겠냐고 묻는 전화였어요. 나는 처음에 무슨 말인지 몰랐어요. 차 실장이 누구냐고 되물었죠. 차승우 실장이요. 그분 명함에 박지은 건축 제휴 파트너라고 적혀 있어서요.
전화를 끊고 한참 앉아 있었어요. 남편 서랍을 열어봤어요. 명함이 있었어요. 내 회사 로고가 왼쪽 위에 박혀 있었어요. 색도 글자체도 우리 공식 명함과 똑같았어요. 다른 건 딱 하나였어요. 제휴 파트너 차승우라는 직함이요. 내가 만들어준 게 아니었어요. 조용히 서랍을 닫았어요. 그날 저녁 법무팀장에게 연락했어요. 공식 계약 없이 사명을 사용한 경우 어떤 법적 문제가 생길 수 있는지, 그리고 사전에 어떻게 정리해둘 수 있는지 물었어요. 법무팀장은 다음날 아침 정리된 문서를 가져왔어요. 나는 그 문서를 파일에 넣었어요. 그리고 기다렸어요. 송미래를 처음 본 건 남편 휴대폰 화면이었어요. 남편이 샤워하러 들어간 사이 진동이 울렸어요. 습관적으로 눈이 갔어요. 잠금 화면이었는데 알림 미리 보기가 켜져 있었어요. 미래야, 아버지한테 인사드렸어? 오늘 좋은 하루였지. 보는 사람은 남편이었어요. 나는 휴대폰을 그대로 뒀어요. 움직이지 않았어요. 샤워 소리가 욕실에서 계속 들렸어요. 나는 그 소리를 들으면서 천장을 봤어요. 오래됐구나 하고 생각했어요. 이게 얼마나 됐을까 하고요. 그날부터 서두르지 않았어요. 석 달에 걸쳐 확인했어요. 남편이 회사를 열 준비를 하고 있었어요. 상호도 정했어요. 사무실도 계약했더군요. 파트너는 송미래였어요. 그녀는 인테리어 디자이너였어요. 남편이 내 회사를 통해 알게 된 사람이었죠. 더 중요한 걸 알게 된 건 그 다음이었어요. 남편이 우리 회사 클라이언트 리스트를 빼갔어요. 거래처 담당자 연락처, 진행 중인 프로젝트 일정, 공사 단가 기준표까지요. 시아버지가 고문 명함으로 돌아다니며 쌓은 인맥도 전부 새 회사로 넘길 준비가 되어 있었어요. 나는 그 내용을 파일에 추가했어요. 이혼 얘기는 내가 먼저 꺼냈어요. 아무 설명 없이요. 남편은 놀란 것 같았어요. 잠깐 뭔가 말하려다 멈추더니 알겠다고 했어요. 생각보다 빠르게요. 그게 오히려 더 많은 것을 말해줬어요. 합의 과정에서 남편은 재산 분할에만 집중했어요. 내 회사 지분을 일부 가져갈 수 있는지도 물었어요. 변호사가 설명했어요. 창업 전 자산은 개인 자산으로 분류된다고요. 남편 쪽 변호사가 반박했지만 내 쪽에서 준비한 서류들이 더 두꺼웠어요. 서명이 끝났어요. 오전 11시 47분이었어요. 나는 회사로 돌아왔어요. 엘리베이터를 타고 5층 사무실로 올라갔어요. 자리에 앉아서 노트북을 켰어요. 이메일함이 열렸어요. 오늘 처리할 업무 목록이 줄지어 있었어요. 그 중에 내가 어젯밤에 작성해둔 발송 예약 메일이 있었어요. 수신인은 3곳이었어요. 첫 번째는 인사팀이었어요. 두 번째는 법무팀이었어요. 세 번째는 우리 회사와 거래 중인 주요 클라이언트 12곳이었어요. 발송 시각은 오전 11시 50분이었어요. 내가 서명을 마치고 회사에 도착하는 시간쯤으로 맞춰뒀죠. 인사팀으로 간 메일에는 명예고문 계약 해지 통보서가 첨부되어 있었어요. 계약서 6조 2항, 고문 위촉의 전제 조건인 가족관계가 소멸할 경우 계약은 자동 종료된다는 조항이었어요. 내가 3년 전 처음 계약서를 쓸 때 직접 넣은 항목이었어요. 아무도 그걸 꼼꼼히 읽지 않았겠지만요. 법무팀으로 간 메일에는 허위 제휴 명함 사용에 따른 내용증명 발송 요청서가 담겨 있었어요. 상대방은 차승우 개인이었어요. 클라이언트들에게 간 메일은 달랐어요. 위협적인 내용이 아니었어요. 공식 서한 형식이었죠. 최근 당사 명칭을 무단으로 사용한 개인이 있었으며 해당 행위는 회사와 무관함을 알린다는 내용이었어요. 차분하고 정중한 문장이었어요. 하지만 읽는 사람은 전부 알아들을 수 있는 내용이었죠. 나는 메일함을 닫았어요. 단체 채팅방에 사진이 올라오고 있었어요. 창립 기념식이었어요. 남편이 단상에 서 있었어요. 송미래가 옆에서 웃고 있었죠. 시아버지가 앞줄에서 박수를 치고 있었어요. 우리 회사 거래처 대표 얼굴도 2명 보였어요. 나는 그 얼굴들을 기억해뒀어요. 오후 2시였어요. 인사팀장이 내 사무실 문을 두드렸어요. 대표님, 차병철 고문님께서 전화를 주셨는데요. 나는 고개를 들었어요. 자리에 없다고 해주세요. 팀장이 나갔어요.
잠시 후 또 두드렸어요. 다시 주셨는데요. 급한 일이라고 하셔서요. 같은 말씀 드리면 돼요. 팀장이 다시 나갔어요. 세 번째 노크는 없었어요. 그 대신 남편한테서 문자가 왔어요. 단 한 줄이었어요. 아버지, 연락 좀 받아줘. 나는 읽은 표시만 남겨뒀어요. 오후 3시 20분 법무팀장이 들어왔어요. 내용 증명 초안을 가져왔어요. 내가 검토했어요. 세 군데 표현을 수정했어요. 더 명확하게 바꿨어요. 애매한 여지를 없앴어요. 팀장이 수정본을 들고 나갔어요. 오후 4시가 조금 넘었을 때였어요. 거래처 대표 중 한 분이 전화를 했어요. 오늘 메일 잘 받았다고요. 그 사람 이름을 오늘 기념식 참석자 사진에서 봤다고 말하지 않았어요. 그냥 알겠다고 확인해 주셔서 고맙다고만 했어요. 전화를 끊고 나서 창밖을 봤어요. 해가 서쪽으로 많이 기울어 있었어요. 저녁 무렵이었어요. 시어머니한테서 전화가 왔어요. 받았어요. 지은아, 이게 무슨 일이야? 병철 씨가 계약이 해지됐다고 하는데 그게 무슨 말이야? 목소리가 떨렸어요. 진짜로 놀라신 거였어요. 시어머니는 아마 오늘 아침까지도 몰랐을 거예요. 어머니, 이혼 합의서가 오늘 오전에 접수됐어요. 고문 계약서에는 혼인 관계가 전제 조건으로 명시되어 있었어요. 조건이 소멸했으니 계약도 종료된 거예요. 그래도 그렇지. 어떻게 그냥 통보를. 계약서 내용대로 진행한 거예요. 잠깐 침묵이 흘렀어요. 스무가 잘못한 거 알아. 근데 지은이 너도 지금 너무하는 거 아니야? 나는 대답하지 않았어요. 어머니 통화 이만 마칠게요. 전화를 끊었어요. 책상을 정리했어요. 오늘 처리한 서류들을 파일에 넣고 파일을 캐비닛에 넣었어요. 노트북을 껐어요. 가방을 들었어요. 퇴근하면서 경비 아저씨에게 인사했어요. 주차장에서 차에 탔어요. 시동을 걸었어요. 라디오가 켜졌어요. 저녁 뉴스 앵커 목소리가 들렸어요. 별 생각 없이 들으면서 도로에 합류했어요. 집으로 가는 길에 마트에 들렀어요. 작은 거였어요. 두부 한 모, 계란 한 판, 시금치. 계산하고 봉투를 들었어요. 밖으로 나오니 바람이 조금 쌀쌀했어요. 봄이라고 하기엔 아직 이른 날씨였어요. 집에 들어와 불을 켰어요. 조용했어요. 원래도 조용한 집이었지만 오늘은 다른 종류의 조용함이었어요. 뭔가 빠져나간 뒤의 조용함이었죠. 나는 그 느낌이 싫지 않았어요. 된장찌개를 끓였어요. 두부를 썰고 시금치를 다듬었어요. 냄비 뚜껑을 닫고 기다리는 동안 식탁에 앉았어요. 휴대폰을 봤어요. 부재중 전화가 8통이었어요. 시아버지한테서 4통, 남편한테서 3통, 모르는 번호로 1통이었어요. 모르는 번호는 아마 남편 변호사일 거라고 생각했어요. 전화를 돌려 걸지 않았어요. 찌개가 끓었어요. 밥을 풀고 혼자 저녁을 먹었어요. 다음 날 오전이었어요. 출근하자마자 법무팀장이 들어왔어요. 내용 증명 어젯밤에 발송 완료됐습니다. 오늘 오전 중으로 수치 확인될 거예요. 수고했어요. 그리고 어제 창립기념식에 참석한 거래처 중 연락 온 곳이 2곳 있어요. 사정을 확인하고 싶다고요. 나는 잠깐 생각했어요. 만나겠다고 하세요. 이번 주 안으로요. 팀장이 나갔어요. 나는 오늘 일정을 열었어요. 오전 회의, 오후 현장 방문, 저녁 클라이언트 미팅이 있었어요. 이름들이 보였어요. 숫자들이 보였어요. 일정들이 보였어요. 남편 이름은 어디에도 없었어요. 시아버지 이름도요. 그 빈자리가 이상하게 느껴지지 않았어요. 사흘 뒤였어요. 남편 변호사한테서 공문이 왔어요. 내용 증명에 대한 반박이었어요. 재휴명함은 대표이사의 묵시적 동의하에 제작된 것이라는 주장이었어요. 그리고 명예고문 계약 해지는 사전 통보 없이 이루어진 것으로 절차상 하자가 있다는 내용도 포함되어 있었어요. 나는 법무팀장과 함께 그 문서를 읽었어요. 묵시적 동의 주장은 어떻게 보세요? 팀장이 대답했어요. 증명하기 어렵죠. 대표님이 명함 제작을 지시한 기록이 없고 수령하거나 배포를 허락한 증거도 없으니까요.
반면 저희는 명함이 발견된 일시, 거래처에 회람된 정황, 대표님이 최초 인지하게 된 경위까지 다 정리되어 있거든요. 계약 절차하자 주장은요? 계약서 6조에 조건 소멸 시 자동 종료라고 명시되어 있어요. 자동 종료는 별도 통보 의무가 없는 게 원칙이에요. 오히려 저희가 공문을 보낸 게 친절하게 알려준 거죠. 나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반박 공문 준비해줘요. 같은 톤으로요. 자극하지 말고 그냥 팩트만. 팀장이 나갔어요. 그날 오후 거래처 대표 한 분과 미팅이 있었어요. 창립 기념식 사진에서 봤던 분이었어요. 마주 앉으니 분위기가 약간 어색했어요. 먼저 말했어요. 불편하셨겠어요. 중간에 이런 상황이 생겨서요. 그분이 말했어요. 아니요. 저도 몰랐었어요. 그냥 아는 분이 창립 기념이라고 해서 얼굴만 비친 거였어요. 네, 저도 그러신 줄 알아요. 그 다음은 업무 얘기를 했어요. 진행 중인 프로젝트 현황이었어요. 다음 달 착공 일정, 마감재 선정건이었죠. 두 사람 모두 그게 더 자연스러웠어요. 미팅이 끝나고 돌아오는 길에 문자가 왔어요. 남편이었어요. 우리 한번 만나서 얘기할 수 있어? 아버지 때문에. 읽었어요. 답장하지 않았어요. 2시간 후에 또 왔어요. 지은아, 아버지가 그 명함 쓴 건 내가 시킨 게 맞아. 근데 내용 증명까지 보내는 건 너무하잖아. 창업하는 사람한테 읽었어요. 답장하지 않았어요. 다음날 아침 일찍이었어요. 시아버지한테서 전화가 왔어요. 받았어요. 지은 씨, 목소리가 낮았어요. 평소와 달랐어요. 네? 계약건은 알겠어. 근데 내용 증명은 좀 걷어줄 수 없겠어? 승우 창업하는 건데 처음부터 저런 거 붙어 있으면 거래처들이 어떻게 보겠어? 나는 잠깐 기다렸어요. 아버님, 내용 증명 내용을 읽어보셨어요? 읽었지. 사실과 다른 부분이 있나요? 침묵이 흘렀어요. 그건 아닌데. 그럼 저희가 걷어들일 이유가 없어요. 야, 그래도 이건 너무 냉정한 거 아니냐? 한 식구였는데. 나는 창문을 바라봤어요. 바깥 하늘이 맑았어요. 아버님, 저는 그 계약서에 서명할 때부터 6조가 있다는 걸 알고 있었어요. 아버님도 서명하셨어요. 계약대로 진행한 거예요. 전화가 끊겼어요. 나는 휴대폰을 내려놓고 커피를 마셨어요. 그로부터 일주일이 지났어요. 자연송 디자인 컨설팅에서 거래처 공략을 시작했어요. 우리 회사 클라이언트 몇 곳에 제안서를 보낸 것 같았어요. 담당자들이 슬쩍 알려줬어요. 어떻게 할 거냐고 물어본 사람도 있었어요. 나는 말했어요. 그냥 두세요. 거래처는 알아서 판단할 거예요. 실제로 그랬어요. 새 회사가 보낸 제안서에 답한 곳은 2곳이었어요. 둘 다 소규모 단발성 건이었어요. 장기 계약 클라이언트들은 반응하지 않았어요. 시간이 더 흘렀어요. 봄이 깊어졌어요. 사무실 창밖으로 보이는 가로수에 잎이 두꺼워졌어요. 나는 매일 아침 커피를 들고 그 잎들을 잠깐 봤어요. 특별한 감정 없이요. 인사팀에서 정기 보고가 들어왔어요. 계약 현황 정리였어요. 명예 고문 항목은 비어 있었어요. 나는 그 칸을 보고 다음 페이지로 넘겼어요. 딱히 뭔가를 느끼지 않았어요. 그게 이상한 건지도 몰라요. 12년을 같이 살았으니까요. 4년은 연애, 8년은 결혼이었어요. 그 시간이 이렇게 담담하게 마무리되는 게 이상한 건지도요. 하지만 나는 그 담담함이 무관심이나 무감각에서 오는 게 아니라는 걸 알아요. 오래 생각했기 때문이에요. 오래 알고 있었기 때문이에요. 이미 혼자 걷기로 결심했기 때문이에요. 남편은 한 번 더 문자를 보냈어요. 잘 지내? 2글자였어요. 나는 한참 만에 답장을 보냈어요. 응. 그게 마지막이었어요. 그날 저녁 나는 단체 채팅방을 나왔어요. 전 남편 가족 단체방이었어요. 나가기 버튼을 누르면서 아무것도 느끼지 않을 것 같았는데 막상 퇴장하셨습니다 라는 문구가 뜨자 잠깐 멈췄어요. 오래된 방이었어요. 명절 인사, 가족 사진,
시어머니 생신 케이크 사진이 가득한 방이었죠. 하지만 이미 늦은 방이었어요. 나는 화면을 껐어요. 다음 날 아침이었어요. 출근해서 오늘 일정을 열었어요. 오전에 신규 프로젝트 킥오프 미팅이 있었어요. 오후에는 신규 직원 면접이 2건이었죠. 저녁엔 오랜 클라이언트와 식사 약속이 있었어요. 나는 첫 번째 일정을 클릭했어요. 화면이 전환됐어요. 일이 있었어요. 사람이 있었어요. 다음 주, 다음 달, 내년 계획이 있었어요. 그 안에 이제 없는 이름들은 없었어요. 그것으로 충분했어요.